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9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난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예, 제가 어제 아주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천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 1시간을 더 들어가야 되는 고흥에 갔다 왔거든요.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시는 그리고 아이들도 제법 열심히 듣고 해서 저도 새로운 힘을 좀 얻었다고나 할까? 애들이 하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왜 그 일을 하세요? 이런 질문들 되게 참신한 질문이 많았어요. 왜 그 일을 하세요는 그렇게 참신한 질문은 아닌데. 아니지. 해볼만한데. 맞아. 그리고 이제 NGO가 뭔지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아이들은. 그리고 언론 감시 단체라는 게 있다는 건 더더욱이 모르는 그렇죠. 일이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은 잘 모르죠. 네. 애들이 굉장히 민원연에 대해서나 언론에 대해서나 또는 언론인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강의 그 내용보다도 애들이 벽에 붙여놓은 그 포스트잇으로 해놓은 질문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거 하다 한참 시간이 갔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먼 길이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 멀어요. 거의 남쪽 끝이죠. 네, 내려갈 때는 저희 민원연 일을 하면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논평과 보고서를 보면서 KTX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진짜 와 되게 힘들다. 이 사무실에 있는 게 100배는 편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저희가 공개 채용을 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활동가로 일하실 분들을 또 모집을 하는데 언론 모니터 담당, 홍보 담당 해서 규모는 정확하게 저희가 정해놓지 않았는데 홍보와 언론 모니터 담당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언론 모니터 담당은 뭘 하는 겁니까? 힘든 일이요. 저나 이봉우 활동가는 지금 신문 모니터 담당하고 있는 김기명 활동가가 하고 있는 직접 보고서, 나쁜 걸 보고서 화가 난다! 이렇게 화를 내고 이제 보고서를 막 써서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신문, 방송, 뉴스, 그리고 종편 시사 프로그램 말 그대로 모니터하고 보고서 및 기사 쓰는 사람들이 언론 모니터 담당이고 홍보 담당은 저희 그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영상 제작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 홍보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캠페인이나 기자회견 집회 등등 하면은 물론 거기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 찍죠. 웹자보 같은 것들 제작하고 하는 일들. 맞습니다. 또 저희가 행사가 많아요. 시상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필요한 기술은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편집 툴을 좀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우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촬영이나 편집에 기능이 있으시면 우대를 받긴 하지만 없으셔도 본인이 홍보 담당 경력이 있거나 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비전이 있고 열심히 맞습니다.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상관없고요.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학력, 나이, 성별에는 제한이 없고요.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6일 화요일부터 2월 20일 화요일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20일 자정까지가 아니고요. 저녁 6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는 22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께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은 또 따로 이제 논술과 면접을 거쳐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민원연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와 있고 저희가 이걸 홍보를 하니까 다른 시민단체 연대회 홈페이지 등 다른 곳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민원연이 활동가 공채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월급이 얼마치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공채는 항상 그런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오른 최저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가장 아무 경력 없이 들어오시는 1호봉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게 책정을 하고 저희 원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민원연 일이라는 게 다른 시민 단체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힘들고 더 많은 사명감을 요구하고요. 저희가 하는 모니터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누구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다른 일들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아무튼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뽑는 것은 지금 언론 모니터 하시는 분을 좀 여러 분 뽑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 담당자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보 담당은요. 주로 동영상과 편집 그러니까 잡지 편집 같은 거 할 줄 디자인 우리가 말하는 어도비 이런 거 인디자인 이런 거 할 줄 아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걸 다 한 사람이 할 줄 안다는 건 아닙니다. 동영상을 잘 찍고 뭔가 PD 감각 있으신 분이 들어오셔도 좋고 지원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쪽에 능력 있으신 분도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저희의 특징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딱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연이라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민원연은 언론단체고요.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언론운동 하시고 싶은 분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 하시고 싶은 분이 들어오셔야지 일반 회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개념은 알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활동가라고 막 착취하고 일반 회사와 다르게 노동 조건을 하고 그렇진 않지만 회사원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언론을 바꾸고 싶다. 언론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데 기왕이면 월급도 받으면서 활동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디어 스크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YTN 소식이 3개나 있던데요. 네. 예, 봉우 씨가 YTN 전문가로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매일매일 오늘의 YTN이란 코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수준이지 네, 이제. 뭐가 나와 근데. 최남수 사장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3일에 한 번씩은 논란이 터진다 그랬는데 네. 그거보다 더 주기가 짧은 것 같아요. 네. 어제 저희가 최남수 사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올렸던 글을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어떤 글을 올렸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다. 이 눈물에 대해서 당시 있었던 지방선거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용하는 기사 쓰지 말자. 대통령의 눈물은 진정 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최남수 사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최남수 사장이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그 글을 올렸던 것은 대통령의 눈물까지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였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의 전진정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고 지금 시점이 아닌 당시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엔 진정성 어리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세월호 참사 당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눈물을 촉발하면 슬픔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통령의 눈물도 진정성 있는 눈물로 봤던 것이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당시에 이른바 악어의 눈물인지 아닌지 분별해내지 못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모든 것을 떠나 이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 눈물의 진정성을 가려내지 못하고 감성 표현에 있어 도를 넘은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되돌아보겠다. 당시에 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SNS 글을 올렸었고 거기에는 해경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당시 악어의 눈물인지 분별해내지 못했다. 근데 당시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별해내지 못했으면 참 예. 그랬네. 예. 아무튼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다른 논평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최남수 사장 넣어주세요. 안성기가 하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거 있잖아 영화에 나오는 거. 이제 최남수 사장과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일다 보니까 사퇴 요구와 함께
지금 최남 사장이 근데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또 YTN이 지금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파업에 돌입한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각계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은 결국에는 최남 사장을 선임한 그 대주주들 그 대주주를 맡고 있는 공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제 대주주들이 뭐 그 한전 KDN, 한국 마사회, KGC, 한국 인삼공사 이런 공기업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선임 절차를 거쳐서 선임한 분이고 또 그 공기업들이 노종면 기자 빵점 줬던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결자해지 아니냐. 공기업들이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임명해놨으니 공기업들이 나서서 다시 선임 취소해라. 지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혜선 정의당 의원.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최남수 사장에게는 YTN을 이끌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또다시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더라도 지금의 리더십으로는 적폐청산은커녕 YTN을 더욱 황폐화시킬 따름입니다. YTN의 대주주 한전, KDN, 한국마사회, 한국인삼공사 등 공적 기업으로서 대주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남수 사장 사퇴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YTN이 지금 최남수 사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직전에 정권이 바뀌자마자 물러났던 조준희 사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 2015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3월에 YTN 사장으로 취임한 분인데 이분 역시 그 전에 YTN 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논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낙하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분입니다. 이분은 무려 IBK 기업은행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임 당시에도 어떻게 은행장 출신이 언론사 사장으로 오냐. 언론 관련해서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도 YTN 노조는 낙하산 사장,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거부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재밌는 보도를 하나 냈는데 MBC가 4일날 첫 방송을 시작한 스트레이트라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론칭했어요. 이 프로그램 화제가 많이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티저 영상이 약간 화제가 됐어요. 약간 너무 허세 부리면서 이렇게 막 그리고 연기 진짜 못하더라고요. 보면서 약간 진짜 오그라드는 너무 오그라들어서 아니 주진우 기자가 연기자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좀 어색할 수 있다 치고 근데 그게 주진우 기자가 너무 어색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배우인 김의성 씨도 굉장히 어색했다. 덩달아 어색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배우 김의성 씨와 주진우 기자가 이제 더블 캐스팅된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화제를 몰고 있는데 첫 방송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여러 가지 이제 SBS 블랙하우스와 맞먹는 수준의 단독 보도를 몇 개 내서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도하고 있는 삼성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 사장 대우인데 이른바 장충기 문자 기억나시죠? 네. 이게 시사인이 지난해 보도를 잘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게 다 깐 게 아니에요. 계속 까고 있는데 MBC 스트레이트에서 4일날 또 하나 깐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조준희 전 YTN 사장이 보낸 문자도 있어요. 그래서 조준희 사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후계 구도가 탄탄해지자 장충기 사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조준희 YTN 사장이 뭐라 그러느냐? 존경하는 사장님 경하드립니다. 라고 네. 거의 뭐 신하가 왕한테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경하드리옵니다. 우리가 이 장충기 사장에게 정말 사회 각계의 권력자들은 전부 다 문자를 보냈어요.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고 다른 기업 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점이 바로 이 언론사 사장들입니다. 언론사 사장과 여러 임직원들. 예. 그래서 뭐 문화일보 편집국장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실명까지 나온 바 있죠. 작년에. 예. 그리고 뭐 MBC 관련자도 있어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고 YTN 역시 장충기 사장 삼성에게 알아서 기는 거였구나라는 게 또 이렇게 정황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조준희 사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
이 문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아까 기업은행장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내려놨거든요. 사퇴하고 떠났는데 근데 2월 1일 날 특수 엘리베이터 제작 업체인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에 또 취임을 했어요. 아이고. 네. 취직을 잘하시네. 네, 취직을 잘하죠.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 걸 예. 되게 잘 쓰시나 봐요. 스펙이 좋아. 아니 근데 뭐 이런 기업은행장도 하고 했으니까 뭐 사장으로 또 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 치는데 이 업체가 YTN 사장 본인이 사장 재임 시절에 YTN 프로그램 중에 강소기업이 힘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강소기업으로 소개된 바가 있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장이던 시절에 본인 방송사에서 소개해놓고 물러나서 곧바로 이 회사 사장으로 간 상황이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에서 언론사 사장이 자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기업에 곧바로 회장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재밌네. 정말 YTN 사장님들은 여러모로 재미가 있네요. YTN은 정말 구성원들이 어떻게 참고 지냈대요? 예. 네. 이 조준희 사장 재임 시절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파 보도 문제도 이때 가장 많이 터졌고, 네. 예. YTN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좀 난망하긴 합니다. 예. YTN 그 최남수 사장과 관련해서 혼자 다 하네. YTN 소식이 너무 많아서. 속보가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요것도 코너를 하나, 바꾸세요. 예, 205의 YTN. 네, 오늘의 YTN. YTN 전문가. 아니면 오늘의 남수영 뭐 이 정도로. 예. 형이라고 하지 마. 예. 그럼 오늘의 남수 씨? 응. 예. 오늘의 남수. 네. 남사스럽게. 자, 최남수 사장 관련해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눈물 관련 SNS 말고 또 하나 문제됐던 게 역사가 문제가 있었죠. 네. 이게 뭐냐면은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 시절에 2015년에 이것도 2015년이야? 2015년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2015년에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머니투데이 방송 관계자와 또 다른 기업체 관계자들, 그래서 한 6명 정도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당시에 논란이 컸던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는지 모르겠다. 류의 발언을 해서 굉장히 그게 이제 당시 배석했던 기업체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근데 놀랍게도 최남수 사장이 5일 보도자료를 내서 이를 보도한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인사이트 그리고 그 매체들의 담당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보도들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배우를 철저하게 밝혀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보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배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슨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무조건 뭔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했어? 아무튼 그래서 민영사상 소송도 바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MBC가 떠오르죠. 모든 것이 너무 MBC와 MBC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래서 YTN YTN 노동조합도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언론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일단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보도한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는 제보자가 상당히 믿을 만한 인물이고 제보자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증거가 확실하다 그랬다. 그래서 법적 소송해라. 대응하겠다라고 일단 반박한 상태입니다. 네, 더더욱 자질이 없다는 게 증명됐네요. 이 대응을 보니. 진짜 예. 딱 저 김장겸 사장이랑. 예, 김장겸 사장보다 잘하는 거는 대응 속도가 빨라요. 아, 지금 자기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나올 때마다 거의 바로 다음 날 입장문을 내는 편입니다. 지금. 내고 법적 조치 바로 하고. 예. 사실상 이게 변명하고 예. 항의하고 SNS로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문제는 그 바로바로 나오는 입장문들이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예. 네, 이번에는 까칠남녀 소식입니다. 네, 이게 종영됐죠. 2월 5일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때 새로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찍어놨던 거를 그냥 그때 송출을 하고 마무리된 건데요. 조기 종영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네, 참 부끄럽게 종영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계 이제 시민단체 측에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EBS 측에 은하선 작가 하차철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 질의서를 보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6일날 왔습니다. EBS 측에서. 근데 그 답변이 좀 재미있습니다.
EBS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까칠남녀는 안타깝게도 2월 5일까지만 방송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가 계획한 대로 방송을 마치지는 못하지만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선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일련의 성과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EBS는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신장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입장문하고 별개로 무관하게 이 방송이 이런 식으로 조기 종영 돼버리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증명된 거죠.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방송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방송을 끝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좋은 선례를 하나 남긴 것이고요. 본인들의 이런 평가와는 전혀 정반대의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마디로 EBS가 졌어요. 굴복한 겁니다. 저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일부 저 보수 세력에게 굴복한 거예요, 사실상. 예. 그죠, 그러니까 어떤 쇼를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취지 이런 것들 자체를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시도 자체를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행보가 자기 작품에,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의 성과에 흠집을 내는 건 사실이죠. 또 그거를 뭐 이렇게 약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현실을 좀 도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많이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연을 포함해서 전교조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또 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등 해서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 해서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이 사안과 관련한 그 EBS 까칠남자 조기종영 답변서에 붙인다고 하는 어떤 공동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논평의 결론은 이겁니다. EBS의 까칠남녀 불명의 조기종영은 교육방송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우리 단체들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여서 EBS가 어떤 반인권적 행태를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쌓아 나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뀐 EBS에서 좀 다르게 조치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까칠남녀 애초에 저는 사실 까칠남녀가 애초에 취지가 너무 좋았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작했던 그 시기보다 더 뒤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방송이었거든요. 너무 즐겁게 그 남녀의 차이라든가 그 현실적으로 빚어지는 어떤 불공정함 이런 것들을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실제 성교육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끝에서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여기에 너무 그냥 굴복해버려가지고 굴복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동의한 거죠. 그런 문제 제기에 이제 제작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EBS의 주요 결정권자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오히려 정작 방송을 만드는 당사자, 그러니까 PD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내고, 여기 저희가 말한 것처럼 저희 그 논평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작진들이 대안을 검토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도 윗선에 이제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는 점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청와대 한겨레 기사인데요. 청와대가 북핵동결 대가 수십조 요구, 동아일보의 정정 요청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민원연 보고서에서 요거를 지적하지를 못했네요. 근데 2월 5일에 동아일보 박재균 칼럼에서 이런 황당한 글이 나왔었네요. 최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북측의 메시지가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대화와 핵 동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 그 대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나 현물 지원이다. 수십조입니다. 수십조. 이런 내용은 관계 당국에 보고됐다는 글귀가 실려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동아일보 칼럼에. 근데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그러니까 그 춘추관에서 동아일보 칼럼에 정정을 요청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요. 이 메시지는 사실이 아니고 받은 사람이 없다.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관계 당국은 더더군다나 없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김 대변인은 이걸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일면 머릿기사로 실지 않았나. 왜 칼럼 한 귀퉁이를 채우는 것에 만족했나. 전제가 잘못되었기에 그 뒤로 이어지는 채권, 채무나 불평등 관계 부분도 논지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뭐 구구절절. 이게 말이 정말 진짜 황당합니다. 이거 근데 조선 동아류의 언론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 논란 터졌을 때 지금은 이게 결국에는 전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인 걸로 다 나왔잖아요. 이명계약, 군사 이명계약 이런 거. 그런 걸로 나왔는데 초창기에 그 논란 터트린 조선 동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도 거기서 북한과 몰래 만났다. 돈 주기로 했다. 그 의혹을 먼저 터트렸던 게 바로 조선 동아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버릇을 못 버리고. 응? 근데 대단합니다. 네, 그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야 또는 그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을 떠나서 익명에 기대서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식의 보도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조선 동아만 문제 삼을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거를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그런 뭐뭐에 따르면 하면서 그 뭐뭐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제하는 분위기. 이거 이렇게 너무 이게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보도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난번에 선거 시기에 그 연합뉴스하고 모니터할 때 뉴시스 모니터할 때 그거 한 적 있었잖아요. 익명 취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한번 해보면 대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뭐 카더라 하면서 하는 이 보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게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온 거죠.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작작해야 되는데 도를 넘어서가지고 수조 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런 식의 말까지 그것도 이거를 가지고 제목까지 이렇게 뽑았잖아요. 남은 현금인 북 또 거액 내라는데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번 우리가 긴 흐름으로 호흡으로 이거를 익명 보도의 문제를 한번 거의 뭐 논문 쓰듯이 잡고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뉴시스 그 노동조합 지부가 7일 날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저 쟁의행위에 돌입한 지는 9일 차예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준법투쟁을 계속하다가 안 되겠다. 이걸로는 회사 측이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해서 이제 아예 공식 파업에 들어간 것이고요. 예. 7일 오전 9시에 조합원 집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 파업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뉴시스의 대주주가 머니투데이 그룹이라는 그렇죠. 게 있는 것이고요. 예. 머니투데이 그룹이 가장 금가옥조로 여기는 기조가 무노조 경영 원칙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최남수 사장이 또 생각나네요. 최남수의 향기가 좀 느껴지시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그냥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는 무노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측과 그냥 임금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트러블이 나니까 노조 측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좀 계속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구나라고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사안이 전반적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 머니투데이 그룹 이쪽 계열에서 무노조 경영을 아예 확정짓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기수별로 노조에서 이제 기수별로 계속 성명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냈던 성명은 지금 뭐 4기 1동이 낸 성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5기, 6기가 낸 성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인근 단체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24차례 교섭이 있었대요. 근데 회사 측에서 단 한 번도 호봉제와 기본 동결이라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정도 협상을 하면 보통 양쪽에서 가꾼 협상안을 양보를 하죠.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절충을 하죠. 근데
동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회사 경영 사정이 너무 어렵다던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을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너무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실제로 OBS는 삭감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노조와 합의를 해서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측이 그냥 안 된다. 우리 돈 없어. 못 올려줘. 배째 약간 이런 태도로 24번의 합의에도 계속 예.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는 여기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왜 이렇게 무성의한가. 이건 노조를 약간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임단협이 이래서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돈이 없다고 여태까지 버티다가 임단협이 회유하는 거예요? 결렬되니까 노조를 통해서는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죠. 와 대박이다. 노조를 아예 돈이 배제-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노조하고 협상해서 올려주는 건 안 돼. 이 태도였던 거예요. 너네 노조 안 하면 올려줄게 이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죠. 사실 그렇잖아요. 노조하고 협상할 때는 24번을 협상을 대박이다. 테이블에 올라왔는데 단 한 푼도 못 올려줘. 호봉이고 연봉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다가 그거 임단협 결렬되니까 되자마자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럼 이건 회유도 아니고 협박이네 협박. 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 올려- 하지 마요, 이제. 우리가 올려줄 테니까 노조가 뭐가 노조는 하지 필요 마라. 없어. 예. 야, 이씨. 대단하다 진짜. 그런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수습기자를 새로 뽑습니다. 근데 그때는 연봉제 수습기자를 일단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들어와서는 포괄연봉제를 적시한 수습기자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포괄연봉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연봉 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고정 연장 수당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거죠? 뭐 네.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연장 근무를 할 거를 그냥 감안해서 예. 그거를 우리가 연봉 체결할 때 다 감안해서 예. 이렇게까지 줄게. 그러니까 예. 너가 연장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이 금액은 나가는 거야. 뭐 예. 10시간 연장 근무하든 0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매일 예. 2시간 연장 근무하는 금액으로 나가는 거야라고 해서 체결하는 게 포괄 예. 연봉제라고 보시면 쉽게 돼요. 말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그냥 고정해 놓는 거예요. 음. 얼만큼 일을 하든가. 네. 예. 근데 왜 이런 계약이 문제가 될까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일 많이 하면 못 줄 건데.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통 IT 기업에서 많이 문제가 그렇죠. 돼요. 야근 엄청나게 그러니까 시키잖아요. 요 예. 포괄 임금제를 체결하는 회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야근을 많이 시키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근데 그만큼 주기 싫은 거야. 그죠?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그렇죠. 하려면 비용을 아끼기 위한 계약인 예.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면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 계약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이제 체결하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관련 법안들도 많이 제출이 되고 예. 있는데요. 지금 뉴시스가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행보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노조를 무력화하고 예. 노동 환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퇴행 상황이 예. 눈앞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편집권 문제와 함께 굉장히 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이 투쟁 상황은 계속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여기저기 난리가 아닌 곳이 없는데 또 전부 YTN 사장님과 관계가 돼 있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예. 무노조 경영이라는 거를 참 입 밖에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예.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줄을 그러니까 모르는 무노조 경영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에도 반하고 그래서 반헌법적인 근로기준법에도 반하고 전부 반하는 건데. 삼성이 자랑하는 거죠. 예, 또 삼성 또 그걸 자랑하고 다니죠. 네. 예. 놀랍습니다. 되게 웃긴 게 그 홍정우 머니투데이 그룹 부사장이요. 지난 1월 22일 날 조합원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대요. 이렇게 공식 투쟁하기 전에.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했답니다. 회사는 없고 노조만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그 뒷말은 뭐겠습니까? 노조를 없애겠다. 아니 회사만 있고 노조만 있다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지? 회사가 직원들 때문에 있는 건데 도대체 그런 예. 개념이 없는 거니까 노조 자체를 되게 불편해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죠. 어떤 컴플렉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노조 컴플렉스 같은 게. 그래서 좀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컴플렉스는 아니지. 컴플렉스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포비아지. 포비아. 포비아인가요? 예. 공포증. 이거는 노조를 너무 질색팔색하는 거기 때문에 혐오하는 거지.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 그 임단협 24번 결렬시키고 인센티브 줬다는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네요. 노골적이죠. 그러면은 자, 예. 오늘 또 미디어 나쁜 보도 스크랩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은 씨부터 방송부터 이야기해보죠.
어제 이어서 계속 서지현 검사 관련된 소식인가요? 어떻게 되죠? 네, 검찰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는 KBS가 왜 안태근 최규일 이름을 이렇게 말을 안 하냐, 이거 지침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의심된다라는 의혹 제기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른 방송사들도 이제 소소하게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자잘하게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오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TV조선 특집 아니었나요? TV조선도 한몫합니다. 여기서. 한몫하는데 TV조선만 나온 건 아니고 다른 그렇군요. 친구들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또 TV조선이 압도적인 1등인 줄 알고. 아닙니다. 먼저 가해자, 그러니까 지금 서지현 검사 측이 사건의 본질하고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자신의 업무 능력이나 성격에 대한 악의적 소문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것과 관련된 사안을 전하는 보도에서 이상하게 이런 2차 가해 언사를 너무 상세하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추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번 더 그 소문을 그냥 확인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요 유형에서의 문제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JTBC와 MBN입니다. 예. 먼저 JTBC는요. 성추행 폭로 뒤 2차 피해 스멀스멀이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취지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은요. 경찰 조직 내부에서 나오는 서 검사에 대한 비난과 공격,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나오는 비난을 전달하면서요. 이거 다 모두 근거 없는 의혹이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 내용은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 내용을 기자가 말을 해주는 사이에 그 자료화면으로요. 그러니까 특히 인터넷에서의 그런 어떤 막말들, 이걸 보여주면서 그 막말 게시글들도 보여줘요. 하나하나 잡아서. 근데 아마도 너무 심한 건 또 뺐겠죠. 근데 그래도 좀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모욕적인 언사들이 그대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냥 그 게시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심한 말들은 또 이렇게 잘라서 그 멘트만 잘라서 또 막 화면이 띄워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상당 시간 노출을 해준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좀 당황했던 건 그렇게 글자를 잘라서 보여주는 그 배경화면으로 그러니까 키보드를 치는 어떤 여 직원의 손을 뒤에서 남성분이 뒤에서 이렇게 손을 위에서 잡으면서 추행하는 재현 장면을 또 그 배경으로 써요. 그 재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모든 복합적으로 언론사가 지금 충격을 주는. 이 재현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2차 가해로 인한 어떤 피해자의 고통을 염려하는 보도 속에서 이런 자료화면을 쓰는 것이 적절한가? 그러니까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이런 내용을 다룬 보도에서 썼다는 게. 그냥 막말로 되게 개념 없는 보도에서 이런 걸 썼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하겠는데 취지도 좋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료화면 썼다는 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재현 문제는 저희가 참 진짜 수차례 지적하고 있는데 재현 문제는 진짜. 예. 근데 방송 보도 재현은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자세히 연기자 쓰겠죠. 연기자 쓰는 예. 경우도 있고 직원들 쓰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손은 할 수 있어요. 네, 손 같은 거는 그냥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재탕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찍어놓은 엄청 해요. 네, 그냥 그렇게 재탕해서 또 그러니까 화면 색감만 좀 바꿔서 다시 보여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재현 사파가 진짜 엄청 문제입니다, 사실. 재현과 사파가. 예. MBN 같은 경우는요. 제목이 서지현 검사 큰 따옴표 허위 소문 차단해달라라는 기사인데요. 김순철 기자의 기사입니다. 근데 그 두 보도 모두 취지 자체는 나쁜 보도가 아니네요, 그죠? MBN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지도 의심하고 그래요? 네,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보도는요. 검찰 내부의 악의적 소문에 대한 서 검사의 입장을 일단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황당하게도 이런 멘트를 덧붙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MBN 취재 결과 서 검사에 대한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업무 처리도 뛰어났다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여주지청 근무 당시 동료들 사이에서 성품과 복무 평가가 좋지만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걸 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보도 제목하고 너무 내용이 다른데? 서지현 검사 입장은요. 앞부분에 조금 얘기하고요. 뒷부분엔 자기가 이렇게 취재했다면서 이 루머를 한 번 더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요. 애초에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랑 이를 은폐하려고 한 어떤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개인과 관련된 소문의 진위 여부를 기자가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검증도 안 됐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걸 검증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 검증을 했답시고 취재를 한 그 결과 자체가 그냥 소문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라는 거죠. 이걸 대체 왜 한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 보도는 취지도 의심된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기자도 2차 가해에 동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도는 문제가 크네요. 네. 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유형의 보도도 문제가 있는데요. 정치적 해석을 우려한다면서 정치 공방 이슈를 계속 보도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 공방? 정치 공방. 아,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SBS. 이건 TV조선이죠. 아이. 네. 서검사 측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실과 그 문제로 인한 어떤 감사 적절성, 인사 불이익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그 사안의 본질입니다. 이게 일단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원 쟁점에서 벗어난 어떤 사변적 이슈, 이것과 둘러싼 막 여기 정치권에서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뭐 여기에서 뭐 또 잡음 나는 것들을 가지고서 너무 여기에 어떤 취재 뭐랄까 에너지를 투입할 경우에는 피해자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는 게 될 수가 있죠.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보인 대표적 방송사가 TV조선이라고 좀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TV조선은 2월 1일자 클로징을 통해서 앵커 멘트로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권의 문제 또는 정치적 이슈로 탈선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권의 문제 또는 정치적 이슈로 탈선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발생 시점이 무려 8년 전이고 그 사이에 2번이나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상한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늘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려 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이정열 판사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정치권 문제로 이제 비화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였던 것이겠죠. 근데 뭐 이거는 말 그 자체로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이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근데 TV조선이 이렇게 말을 해놓은 다음에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정작 김재련 변호사가 과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이사활동 이력을 둘러싸고 논란 끝에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치화하지 말래네. 2월 3일하고요. 4일 이틀에 걸쳐서 6건의 관련 보도를 해놔요. 와. 대박이죠. 대박. 아니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6건이나 할 게 뭐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실관계를 전하는 보도는 한 건 정도에 그치고요. 뭐야 그럼 나머지 5개는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지현 폭로, 정치 논쟁 비화 막 이런 분석 보도를 통해서요. 어떤 정치 논쟁이 있는지를 막 설명해줘요. 이 보도 부적절하죠. 정치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다른 방송사들처럼 보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TV조선 외에는요 대부분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보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TV조선은 굉장히 상세하게 패널과 함께 분석을 하면서 보도를 하고요. 또 하나 이거 김용민, 김 변호사 남편까지 공격, 또 변호사 이어 기자 신상 털이 폭력 사회. 이런 보도들. 뭔지 알겠다. 뭔지 아시겠죠? 자사 기자까지 연루된 싸움에 보도를 이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보도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냐면요. 앵커 멘트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방송인 김용민 씨가 서지현 검사의 변호를 맡다가 사퇴한 이 김재련 변호사의 가족 신상털기를 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번에는 그 기사를 보도한 이 TV조선 기자의 이력까지 공개하면서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게 앵커 멘트예요. 화가 났어. 화가 났어. 네.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판하는 것이 신상을 터는 행위인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럼 나는 매일 신상을 털고 있는 것인데. 김미선 기자 검색만 해도 김용민 씨가 말한 이력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거기서 1차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방송사가 보도를 통해서 자사가 연루된 분쟁을 이렇게 편향된 논조로 전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의규정 위반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일종의 사유화죠. 그렇죠. 방송 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은요. 방송은 당의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한 것이죠. 네, 이런 보도를 또 막 내놨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페이스북,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긁어다가 보도를 해주는 보도들.
그렇게 해서 TV조선이? 네 그렇게 해서 아. 한 6건을 치우는 거예요. 참. 진짜 할 일이 없다. 근데 아니 사실- 정치적 비화하지 말자고 한 게 제일 웃기네. 네 그렇게 네, 해놓고서 그렇게 해놓고. 바로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아이 아. 요거는 좀 재밌는데? 해야겠는데. 우리 기자도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사실 그 문제가 된 그 변호사는 대리인단 이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나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목이 집중되기를 원치 않아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염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염치 없으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도 했지만 예. 그런 걸 떠나서 좋다. 내가 계속 여기서 싸우고 하면서 여기 이목이 집중되는 것보다 본질에 사람들이 서정 집중할 검사, 수 예. 있도록 내가 그냥 빠지겠다라고 하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막 전화해서 페이스북 글 뭐 이렇게 받아쓰고 전화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하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전달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분석과 자사고 기자와의 분쟁과 예. 뭐 온갖 것들을 이렇게 비중을 예. 뭐 상당히 두고서 보도를 한다. 예. 저는 이건 좀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건요. TV조선이 이 시기에 이 관련 보도들을 다 VS 구도로 보도를 하는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문정 검사가 이제 조유진 단장의 사퇴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문정 검사와 관련해서 낸 보도도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문정 검사 검찰 내부 비판 앞장이라는 보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문정 검사의 평판을 소개한 보도입니다. 아 평판 되게 좋아하네. 아까도 그 평판 그 뭐야 그쵸? MBN이었지 그거는. 예. 개인 평판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개인 평판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요. 검찰 내에서 돌출 행동으로 유명하다. 헐. 아니 이게 지금 이 사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죠? 본질과 어. 전혀 상관없는 예. 되게 사변적인 이슈를 되게 별도의 보도를 통해서 막 떠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계속 TV조선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어제 TV조선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던 게 예. 이런 지점들이었던 거죠. 아니 이게 언론 보도 중에 가장 나쁜 왜곡 보도 중에 하나가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그 의혹을 보도하지 않고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을 공격하는 보도가 가장 나쁜 그죠, 보도거든요. 메신저로 예. 공격하는 거죠. 뭐 돈키호테 막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예. 지금 TV조선이 딱 그 아주 나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마지막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여론을 과연 들리는 대로 다 그냥 소개를 해주면 되는 건가 언론이? 라는 고민이 전 좀 들었어요. 아까 사실 JTBC도 조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 인터넷 게시글에 문제될 부분까지 노출을 한 것도.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채널A가요. 상대 여성이 내 가족이라면 이라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보도는요. 무슨 소리야? 미투 운동에 대한 예. 남성들의 어떤 의견을 다 이렇게 들어본 기사예요. 저는 일단 이 취지 자체가 왜 잘 그걸 하죠?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왜? 그러니까 그걸 왜 왜죠? 취재한 거죠? 예. 왜죠? 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남자한테만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 말이요. 자, 일단 문제가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네. 이제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 보도는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남성들에게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성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며 불편해하는 반응도 있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하욱 기자입니다. 남성이 먼저 조심해야 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고 피해 여성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더 조심하자는 반응도 있는데 반응도 있고 또 어떤 남성 우월주의나 상명하복이라는 직장 문화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나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구나. 채널 A가. 라고 하면서 그 인터뷰를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방금. 그러니까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네. 하면서 바로 뒤 붙인 그 인터뷰 내용이요. 어떤 남성분이 나와서 모든 일들이 간단하게 폭력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폭력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요. 그 말이 하고 싶었구나, 채널 A가. 근데 전체적으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미투 운동이 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미투 가. 운동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그동안 받았던 피해에 예. 대해서 내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를 하고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예. 내 피해 상황을 고백하는 거죠. 폭로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운동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남성들을 특정해서 또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 그걸 왜 하냐고. 이거 명확한 범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그냥 그건 범죄니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 고백한 사람들의 용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의 어떤 기분? 평가 이런 거를 왜 물어보는 것이고 왜 물어보는 건지 의문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니, 그 모든 게 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자가 왜 요약이 없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인터뷰 멘트만 보면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라고 물어봤는지도 궁금하다. 뭐라고 물어봤길래 저런 대답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예 질문을 하나로 특정했다면, 그러니까 미투 운동을 통해 이제서야 뭐 예를 들면 고백을 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던가 뭐 어떤 구체적인 컨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했다고 안 알려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인 거예요. 자기네 질문은 그러니까 안 알려주네 정확하게. 네, 그게 없는 거예요. 컨셉이 뭔지를 모르게 남성들의 반응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지 같은 보도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었겠죠. 네. 거지 같은.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미투 운동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 개개인을 미투 운동이 나오니까 남성 개개인을 타겟으로 일단 이런 목적이 불분명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채널의 기획 자체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네, 그게 1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 개개인에 대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이죠, 사실. 그거를 방송이 인터뷰 결과 얻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실제 보여주면서 소개를 한다는 것, 그 판단.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교 폭력에 당해서 내가 고백을 해서 이것과 관련한 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학교 폭력을 고백하는. 그때 만약에 이런 구성의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그러니까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거리에 못 다닙니다. 몰매 맞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상한 보도죠, 사실은. 이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일부러 이 명백한 범죄와 범죄 은폐 의혹과 관련된 이 문제를 이게 채널A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도와 관계없이 이 보도는, 이런 유의 보도는 갑자기 남녀 갈등의 문제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흘려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또. 네, 또 듣고 보니 또 약간 그런 걸 조장한다는 생각도 들고. 남자를 잠재적 피해자로 본다, 이런 사실 유의 멘트가 사실 예전부터 젠더 갈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그런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남녀 갈등, 뭐 분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니 이 멘트를 하는 사람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을 써요. 그런 이제 문제되는 입장에서는 범죄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되잖아. 명백한 범죄의 문제를 채널A가 쓸데없이 저런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좀 보고서 쓰면서 흥분했기 때문에 이거 TV조선보다 더 이상한데?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기자분 그러니까 기자분 얼굴은 나오고 그 이상한 멘트를 하는 인터뷰 하시는 분의 모습은 뒷모습만 나와요. 근데 기자분의 표정이 되게 약간 멍한 표정이에요, 약간. 그래서 기자도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슨 말이지? 막 왜 이런 말을 하지? 하는 표정처럼 처음엔 저도 보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했으면 방송에 내질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건. 방송에 안 냈겠지, 충격 먹었으면. 그러니까 정말 저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해본 거죠. 네. 이거 TV조선이 그 모든 그 이상한 보도들을 다 합쳐도 이게 제일 이상한데.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그래, 악의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 사안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 또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정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미투 운동으로 고백을 하고 막 하니까 그럼 남자들한테도 한번 의견 물어보자. 막 이렇게 가볍게 또 나가서 뭐 이런 의견도 있네, 이런 의견도 있네 해서 뭐 이런 의견도 있대요 하고 이렇게 되게 가볍게 너무 사안을 고민 없이 처리해가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막 악의적으로 한번 남녀과 여혐의 프레임을 내가 이 보도로 이끌어 보겠어. 막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고민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약간 오버한 걸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채널이들 네, 갈등 프레임이라고 전 봤는데 예, 저를 굉장히 고민하게 한 보도. 무지의 발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생각도 현실이다. 네, 이게 좀 어떤 우리의 인식 수준을 딱 보여주는 보도인 것 같다는. 만약에 남자들이 다 정말 미투 운동 보고 너무 충격받았고요. 정말 내가 너무 그동안 이런 걸 몰랐구나, 안 이해했어요라고 대답했다. 만약에 그런 답변만 실렸다. 만약에 이 보도에서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런 싸가지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발언이 실려가지고 짜증이 확 났어 일단은. 그런데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도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도의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그런 걸 노리고 그런 막 이렇게 남자들의 거친 그 저항, 불편함, 막 이런 그거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어.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도만 봤을 때. 딱 제가 그렇게 보였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똑같은 인터뷰를 예를 들면 JTBC가 하면서 그런 발언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 정말 이거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지금 이 일 이후로 나도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걸 하지 않았는지 내가 애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이런 인터뷰만 나왔다면 괜찮았을 텐데 저런 몰상식한 그런 발언을 시민의 발언을 넣어줌으로써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형편없어지잖아요. 보도가.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 비판의 수위가.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고 남성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뭔가 기자가 프레임을 더 정확하게 딱 확정 지어줘야 된다고 질문이 생각해요. 정확해야 그냥 돼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투 운동으로 지금 이런 사회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니까 좀 더 확정해서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런 걸 이끌어내야지 그냥 막 질문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고 인터뷰가 부적절한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기 위한 질문 전제 조건이 부적절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답변들도 좀 부적절한 게 상대 여성이 내 가족이라면 이라는 이런 형태의 답변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해요. 왜냐면 가족 아니면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친족 내 성폭력도 겁나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 맞아요. 문제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감정이입하는 건 좋은데 그냥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냥 범죄인데 그냥 하지 마. 범죄고 이거는 하면 처벌받고 네가 이제는 더 이상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서 네가 여태까지는 그런 짓을 조금 해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사람들이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아니야. 나는 해선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에서 넘어가면 되는 거지. 막 되게 그걸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고 막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뭐라고 해봐. 이렇게 다른 살인 사건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가족이라면 지겹겠어. 이렇게 물어보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너 처벌 받으니까 하면 안 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전반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도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이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는 바가 없다.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 보도의 취지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TV조선의 평양올림픽 쇼를 가지고 왔습니다. TV조선이 최근에 지금 평양올림픽이래. 평창. 봉우 씨가 평양올림픽 유포자 아닙니까? 중독됐네요. 미치겠네. 하도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봉우 씨는 직업적으로 보는 건데. 자, 지금 평창올림픽 개막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2월 9일 날 개막을 하는데 TV조선이 지난주부터 정말 하루 종일 평양올림픽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있는 보도 없는 보도 다 끌어모아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제가 2월 2일과 2월 3일 딱 이틀간의 2개의 프로그램을 점검했는데 2월 2일 보도본부 한 라인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의 주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현장 두 프로그램 모두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와 정말 1시간 반 중에 한 1시간은 평양올림픽을 외치고 있다. 제가 그래서 뭐라 요약하기도 힘들어요. 너무 발언이 많아서.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 2월 2일 방송에서 나온 평양올림픽 발언.
추가 입국 한 명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통일부, 그래서 평양올림픽 평양조직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북한 선수들이 인공기를 배지를 달고 왔다. 평양올림픽이니까 이해해주자는 조소까지 나온다. 지금 평양올림픽 그리고 북한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다. 정말 평양올림픽이라고 찍혀 나온 문서까지 있다. 선수 숙소에 대형 인공기가 걸렸다. 저것만 보면은 평양올림픽 같다. 예, 이런 류의 발언들입니다. 듣기만 하는데 지치네요. 네. 얘네들이 이 TV조선이 얼마나 거짓말하고 있는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추가 입국 한 명이 누군지도 모르는 통일부, 그래서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추가 입국 한 명이 뭐냐면은 2월 1일날 북한 선수단 32명이 최종적으로 입국을 하면서 입국은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32명이 입국하면서 총 지난달 25일날 아이스하키 팀은 먼저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단일팀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때 15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합치면은 47명이잖아요. 근데 지난달 30일에 IOC와 남북 당국자들이 합의한 결과 선수촌 입촌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는 등록 인원은 46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초과됐잖아요. 그러니까 1일날 원래는 31명만 와야 되는데 32명이 왔고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통일부가 약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미 합의를 한 상태니까 한 명을 더 내려보낼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죠. 당황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해명에 혼선이 빚어졌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데 통일부와 문체부가 한 3일 걸렸어요. 그래서 2월 2일 날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됐고 2월 5일 날 최종 해명을 내놨어요. 이 해명한 내용을 보면은 혼선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단 북한이 1일 날 32명을 내려보내면서 보통 남북에서 인원을 주고받을 때 인원이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미리 다 보고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북한에서 32명의 생년월일 등등을 해서 우리 당국자에게 서류를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몰래 누군가를 내려보내서 무슨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에요. 신상 정보를 다 보냈어요. 근데 어디서 혼선이 생긴 거냐면은 1일날 내려온 32명은 전부 IOC에서 합의했던 AD카드 등록받는 선수촌 입촌 인물들이 맞습니다. 문제는 25일날 먼저 내려왔던 아이스하키 팀 구성원에 있어요. 거기 15명이 왔는데 그 중에 2명이 미등록 인원이에요. 13명만 등록 인원이고. 그러면은 2명이 빠지면 오히려 한 명이 적잖아요. 뭐냐면은 아이스하키 팀 선수 한 명이 아직 입국을 안 했어요. 오늘 입국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통일부도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문체부랑. 그러면은 미등록 인원 2명은 뭐냐?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은 일단 통일부가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선수촌 입촌을 하는 IOC에서 합의했던 등록 인원 46명은 변함이 없다. 그건 맞는데 그 46명과 북한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방남 인원은 별개다. 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국하게 되는 2명, 결과적으로는 1명이 추가된 건데 미등록 인원 2명은 그럼 누구냐고 질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통일부가 파악하기로는 마사지사와 비디오 분석관이다. 왜냐하면 아이스하키 팀이 모든 스포츠 팀이 내려오면 선수만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지원 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사지사와 비디오 분석관을 추가로 북한이 내려보낸 것이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걱정이 많으시니까 네. 통일부랑 문체부가 좀 더 열심히 일하셔서 네. 몇 명 되지 않는 사람 좀 빨리빨리 네. 정확하게 하시고 네. 여기 지금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네. 종편이 한 명이라도 어떻게 테러리스트가 들어올까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1명이 추가된 건 맞고 그 사람은 지원 인력인 것으로 일단 발표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아예 논란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통일부도 어쨌든 간에 사실 파악에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그런데 북한이 미리 신상 정보도 다 보냈고 IOC와 한 46명의 입촌 규모 그것도 어긴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밝혀졌는데 이거를 2월 2일 방송에서 TV조선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아까 평양올림픽이 다가 아니라 그 한 명 누구예요? 하면 난리가 났어. 이거 가지고 한 40%를 얘기해. 누구야? 막 김정봉 전 국정원실장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당연히 그 감시하기 위해서 내려온 보위부 정보요원이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그 엄성섭 앵커는 이 테러범 아니야? 테러범일 수 있잖아요. 막 그러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조심하시고. 자, 그 얘기를 하면 테러범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 명이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통일부 그래서 이게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엄청 또 거기서 평양올림픽. 그건 좀 아니잖아. 예.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사비처럼 그냥 다 붙인다. 무슨 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논란이 없다고는 말 안 하는 이유가 논란이 있고 비판 가능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평양올림픽이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선수들이 입국할 때 인공계 배지를 달고 왔으니까 평양올림픽이다. 자, 그러면 무슨 배지 뭐 달고 와야 돼? 미국 배지 달고. 그러면은 앞선 모든 올림픽에서 그리고 세계 올림픽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선수들이 다 자기 나라 배지 달고 오는데 그럼 다 그 나라 올림픽이야? 북한은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너무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정신 나간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럼 정확하게 이들의 프레임은 원래 뭐였냐? 조중동의 프레임은 원래 뭐였냐면은 우리 선수들 얼마 전에 마식령 스키장 가서 공동훈련할 때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 못 달고 왔는데 왜 북한 선수들만 인공기 달고 오니? 그러니까 평양올림픽이야라고 비판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제가 볼 때 모르고 그러진 않는 거다. 일부러 저러는 거다. 평창올림픽을 까기 위해서 정부를 까기 위해. 왜냐면은 마식령 공동훈련은 남북이 역시나 IOC와 함께 합의를 해서 한반도 평양을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치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서로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반도기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들을 이용하면서 훈련합시다. 라고 합의한 거고 북한 선수단이 1일에 들어온 거는요. 다른 모든 나라 국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입촌, 공식적으로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공식 입촌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은 다른 나라들도 전부 배지 달고 오지 말아야 돼. 아니죠. 평양올림픽이니까 우리 선수들은 또 평양에 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보도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것도 통일부가 해명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식령 스키장 행사는 이벤트였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국가 그 이름을 달고 입국한 것입니다라는 해명과 함께 지금 개막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에 우리 선수들은 자유롭게 태극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걸 도대체 해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명이 나온다는 건 자체가 네. 근데 너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해명을 내놨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선수들 다 태극기 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TV조선에서 진짜 너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약간 심리치료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리고 진짜로 평양올림픽이라고 찍힌 문서도 있다. 이건 뭐냐면 뭐예요? 실제로 이런 해프닝이 있긴 있었던 게 그 미국 국적의 평창올림픽 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그런 자료를 만드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외국인 봉사자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을 작성하시다가 근데 실제로 평양과 평창이 굉장히 스펠링이 비슷해요. 두 자 차이예요. Y만 CH로 바꾸면 돼.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서 실제로 많은 그 영어권 사람들은 헷갈려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작성을 하시다가 평창을 평양으로 잘못 썼어. 오기가 발생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약간의 해프닝이 있어서 지금은 전량 수정 처리가 됐죠. 그 매뉴얼을.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찍힌 문서도 있어. 그러면서 이것 봐. 이 정도로 통일부와 조직위원회가 일을 못하고 있어. 정보 공유가 부족해.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스펠링을 어디다 박아놔야 되는데 벽에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올림픽이 평양올림픽 북한을 위한 잔치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대단하죠 정말. 네, 정말 대단하네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힘들어 죽겠네. 아무튼 이제 제보 들어와도 안 할 겁니까?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시작도 안 했어 지금 올림픽. 저는 올림픽 시작되면 얼마나 열심히. 저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한국에서 올림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안 하는 것이 낫다. 아니면은 TV조선 같은 방송사들이 먼저 문을 닫든가. 그게 빠르게 돼요.
뭐 또 하나 선수 숙소에 대형 인공기가 걸려서 평양 올림픽 갔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럼 다 그 나라 올림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어떤 국가로 인정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북한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진짜. 옷도 입지 말아야 돼. 진짜. 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온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냥 너무 이해 싫구나. 너무 싫구나. 아주 난리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테러범 그거 엄성섭은 진짜 걸어야 되는데 엄성섭 꼭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이게 한 방송에서 이렇게 된 건데 이틀 내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하도 평양 올림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보면서 야 니네가 평양 방송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조금만 더 냅두면 이제 엄성섭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나가도 이제 점점 더 나가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좀 자기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엄성섭이? 독보적이기가 하죠. 그 광기로 있어서는. 아니 과거에는 자기보다 좀 뛰어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 다 물러났잖아. 자기가 요즘 킹왕짱이야 지금 TV조선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만만치는 않았어요. 뭐 한국일보 기자 미친놈 발언 뭐 이런 거 해서 만만치 않았어요. 아 그래도 뭔가 그 눈에 들지 못했어요 윗분들에게. 아 그래. 네, 근데 요즘 좀 먹어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투가 너무 정말 그분과 그 아까 김미선인가 그 두 사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그 봉우 씨가 말하는 알리고 싶다는 그 말이 뭔지 딱 알겠어. 참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참 그 말이 동의가 된다 이런 생각. 아니 이건 테러범일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엄청 흥분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 얘기할 때는 생일이라 눈물. 진짜 눈물을.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연 대댓글.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연합뉴스 기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 4개월간 재판 이 기사도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 있는 보도라고 했는데 지금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칭찬성 보도들은 칭찬 그리고 그를 공격하는 시민에 대한 비판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네요.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이지만 재판에서는 법리 판단 등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대박이다 진짜. 왜 그러냐.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냥 차라리 아무 보도를 하지 마라 진짜 제발 그런 류의 보도를. 와우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보도가.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을 감싸는 보도보다 이 사람을 비판하는 시민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그 짓을 하느냐라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보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미령곰탱님께서는 어제랑 오늘 다운해서 듣기만 하다가 오늘 방송 듣고 남기지 않을 수 없네요. 혹시 베나베나 활동가님, 봉봉 선임 활동가님, 김규모 활동가님, PD님 중에 누가 그만두어요? 채용 공고 올라가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채용 공고를 하는 거는 이미 부족해요. 인력이 이미 부족해요. 좀 많이 뽑을 생각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레이니 칠세님 굉장히 많이 써주셨네. 삼성 관련해서 저만 언론이 삼성에 입 벌리고 먹이달라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네라고 남겨주셨고 또 하나 이런 뉴스를 모니터해야 하는 민원연 분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된다. 네, 그리고 이런 진행 상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어떤 보고서가 나올지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440416님께서 잘 들었고 처장님이 원고수로 강연을 가셨네요.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라고 했고 이제 채용 공고는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활동가분들이 오셔서 다른 활동가들의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장님의 광고가 없어서 서운했다. 이거는 광고는 이거 끝까지 안 들으셨네. 맨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네,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네. 저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가. 아니죠. 왜 또 아니야? 얼마나 웃기냐. 왜 흑역사예요? 너무 웃기잖아. 자, 트러스트 노원님께서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서 언론이 교묘하게 가해자들 안태근 최교위를 감추고 피해자 서지영 검사 및 그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만 뉴스에 나오는 뭐 이상한 사태 맞죠? 공교롭게도 가해자 남자 이름은 감추고 여자 이름만 띄우고 뭐 어쩌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 건강부터 챙깁시다. 고기를 먹는 겁니다. 갑자기 또 우리 김어준 씨 한패가 되셨나요? 그리고 역시 진박은 강병규를 보유한 채널 A다 왔다다. 뭐 이게 뭐야? 채널 A가 왔다. 채널 A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1등이다. 뭐 그럼요. 이번에 그렇구나. 생일 파티 보도에서도 강병규 기자가 워낙 사랑하잖아. 저는 지금도 이분이 박사모라는 데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강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톡방에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저희 요즘 이제 설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명절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사 선생님께서 설날 선물로 동그란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칠게요. 딱 오늘이 가운데네요. 일주일의 중간. 예. 오늘 좀 뭐 다들 적당히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남은 이틀을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우리도 컨디션 조절 잘해서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